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외교수장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서 한미일 회동도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형 변수가 생긴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회동은 내일로 잡힌 거죠? 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내일 오전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 4일 이후에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일 회담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회담장으로 출발하는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그렇군요. 두 장관이 만난 후에 미국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까지 참석하는 한미일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따로 만난 뒤에 함께 회동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사실상 중재를 시사하면서 한일 갈등이 막판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이번엔 우리 정부와 국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일본 정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고 국회는 방일단을 조직해서 일본 의원들을 만나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경고 메시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NSC 상임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우리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켜 나갈 경우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회 방일단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국회 방일단은 이란 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등을 만나 수출 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불가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민관정 협의회가 개최됐죠? 네,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이 수출 규제 및 규제의 확산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 R&D 지원, 필요한 행정 인허가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당국과 경제회가 함께 만들어 이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협의회는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원보이스를 내기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한일 장관들 만남 말고도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애써 한일 문제와 거리를 유지하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 서명 검토를 촉구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고 또 무역 협상에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일종의 냉각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쟁 중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의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한국에게는 압류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말 것을 각각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의틀 구성까지 제안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던 모습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보도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물밑 중재가 효력을 발휘할지
우선 관심은 내일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재입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부인하긴 했지만 미국이 분쟁 중지 협정이라는 카드로 물밑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큰 관심 사안입니다. 미국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건데 협정이 만약에 실제로 체결된다면 이번 사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이 분쟁 중지 협정이 뭔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 말 그대로 정지 또는 멈춤 협정입니다. 사실 이건 국가 간 외교 용어로 사용되기보다는 경제 용어로 조금 더 자주 쓰이는데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들일 때, 그래서 주식을 조금만 더 사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아예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나올 때 이 협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 협정을 체결하면 주식을 사들이는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 매입을 멈추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협정을 맺는다는 겁니다. 물론 국제통상 분야나 심지어 영토 분쟁 등에서도 이 현상 유지를 하자는 뜻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으로 이 협정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력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 간 구속력 있는 중재를 위해서는 국제중재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이 정도 협정은 쉽게 말해서 앞으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얼마나 실효성과 구속력을 갖춘 내용을 이 협정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이 끼어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실제로 협정 체결까지 이어진다면 일본을 어느 정도 구속하는 데는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미국의 분쟁 중지 협정 카드가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 또 나아가 미국이 어디까지 중재가 가능하고 한일 갈등은 결국 해결될 수 있을지 등입니다. 취재기자와 현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미국이 중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원래는 미국이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은 이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죠. 예. 또 한일 간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중재 의사를 밝힌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한일 정보 보호 협정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면서 상황이 변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번 한일 갈등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부가 삼각 안보 체계라고 해서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삼각 안보를 이제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섬니아, 한국이 깨겠다고 그러는 데서 나오는 어떤 위기 의식. 미국이 나왔다는 건 굿뉴스 같고. 더군다나 이번에 태국에서 열리는 ARF 포럼에서 이 안보 포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서는 중재 포석을 놓기에는 좋은 기회로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분쟁 중지 협정이 그 전에 맺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선 이 소식이 들리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이 분쟁 중지 협정 관련해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선 보도에서 보았듯이 이 로이터와 아사히 신문 등의 외신 등의 보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실상 미국이 이미 물밑 중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 열리는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일 또 혹은 그 다음 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이 한미일 회담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떤 결과도 아직은 예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협정이 실패할 가능성에도 그래도 대비는 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었고요. 정부는 예산과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찾고 또 정치권은 입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설명회가 이번 주부터 꾸준히 열리고 있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전략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보시고, 그다음에 일본의 수출 기업이 자율 수출 기업이면
여전히 이제 포괄화를 사용했습니다. 대변화가 될 때는 서류가 앞에 표현되는 것처럼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내려지면 지금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1,100여 개 품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선제적으로 분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빠르게 적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느냐 이게 바로 초동 대응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일본 불매운동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롯데제과의 기획 상품이 일본 말투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부터 국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작품 표지를 과자 박스에 그대로 옮긴 것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뒤늦게 조치에 나섰지만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과자 상자에 소우데스네 간단데스요라는 일본어 문구가 적혀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에는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 거부감이 생겨 불매운동한다,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등 격한 반응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본 불매운동인데 저도 이걸 좀 보고 상품 보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당 제품은 롯데제과와 국내 한 출판사가 지난달 기획 상품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롯데 측은 인기 서적 표지를 그대로 제품 표면에 사용했고 일본어 문구도 책 표지에 나온 그대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매운동 분위기를 고려해 2주 전부터 문구를 가리는 스티커를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5일에 포장 디자인 및 문구를 확정해서 6월 27일, 그러니까 일본의 조치가 있기 이전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괜한 오해를 사지 말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7월 18일부터 스티커 작업. 하지만 일부 편의점과 온라인 마켓에서는 여전히 일본어 문구가 있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이미 출고된 상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앞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 일본어를 가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 생산은 현재 전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앞서 보신 롯데제과도 그랬던 것처럼 불매운동은 주로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촬영해서 공유하고 그게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싶어도 사오지 말자. SNS에 올라온 숫자 49와 45로 시작되는 일본 제품 바코드 인지 방법입니다. 인스타에도 이 제품이 일본 거더라, 몰랐는데 이것도 일본 거더라 하는 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서도 또 더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볼펜 같은 거 일본 제품 많이 사용했었는데 국내 브랜드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이처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기만 하면 불매운동에 쉽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 뉴스로 보도가 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빠르게 공유됩니다. 심지어 제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파악하고 대체품의 성능을 분석하는 소비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특유의 재미까지 더해져 불매운동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아이디어나 활동이 바로바로 인터넷으로 전달이 되고 재미있는 시도들이 눈길을 끌면서 동참을 유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항공업계는 일본 노선 감축에 나섰고 의류나 주얼리 업계는 한국적인 색을 입힌 제품 출시에 나섰습니다. 한 유제품 업체는 일본 유명 치즈 브랜드와의 계약을 종료했고 또 다른 유제품 업체는 다음 달 중으로 일본산 향유를 다른 향유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이번 불매운동은 보신 것처럼 이전보다 더 정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일본 언론도 이번 불매운동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닛산이 최근에 선보인 신형 알티마입니다. 이달 중순 대대적인 시승 행사를 열고 판촉 활동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전격 취소했습니다. 일본차 수입액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일본차 수입액은 4,600만 달러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넘게 줄어든 겁니다. 소비자들의 일본차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한 41% 정도 감소된 상태고요. 그 외 브랜드와 국산차는 평균 35% 정도 상당권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불매운동이 과거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독도 분쟁 때처럼 반짝 불매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 언론들도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불매운동이 이례적으로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불매운동에 참가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일 지자체 간 교류 행사들이 속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불매운동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제품에서 한국산으로 대체하길 권하는 노노재팬 목록이 인터넷에 등장했으며 대상이 아사히 등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일본 여행 상품 등이라고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는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일본 측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큰 만큼 일단 불이 붙은 불매운동은 그 열기를 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변수는 없을지 황인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자, 앞서 좀 보기는 했습니다만 불매운동이 참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처음에는 일본 브랜드라면 무조건 사지 말자 그랬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 일본 불매운동 사이트 이제 노노재팬을 보면 그 오른쪽 위에 이렇게 알아보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국내산 재료만 쓰는 식품, 로열티를 일본에 전혀 주지 않는 기업들만 이렇게 모아서 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본 브랜드는 아니지만 일본산 원료가 들어가거나 일본과의 기술 제휴로 일본에 어떤 좀 그 경제적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을 네티즌들이 먼저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 이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지금 한 달 가까이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의 개입 없이 민간에서 스스로 이 불매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일본 언론은 일본에서는 불매운동이 한국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일종의 조작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모레쯤이면 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지 결정을 내릴 네.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배제가 되면 불매운동 열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나온 걸 좀 모아서 보면요. 예. 지난 10일만 해도 그 불매운동에 내가 참여 중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8%에 불과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서 지난 24일 조사에선 62.8%까지 늘었습니다. 앞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 이런 응답은 이보다 더 높았는데 69%, 즉 10명 중 7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모레 2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 이제 한일 관계가 더 냉각이 되면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런 사람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제 문제는 앞으로인데 결국 대체 제품을 찾고 이 품질을 논하기 전에 이 국산 제품과 산업 소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큰 과제가 우리에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년 전에 일어났던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기억하십니까?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그리고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까지 총 1억 400만 건이 유출됐던 사건입니다. 당시 정보 유출 피해자들 중 만여 명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인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정보 1억 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 크레딧뷰 직원이 카드 번호, 유효기간, 결제계좌와 개인정보 일체를 빼낸 겁니다. 당시 금융소비자연맹은 3사를 상대로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말 당시 소송에 참여한 원고 만여 명에게 3사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하급심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대한 별도 보상은 없다는 게 금소연 측 설명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 직물배상제, 집단 소송제도, 입증 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대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등을 보내면 됩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현재 공공소유의 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그 세부 방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이르면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환진 기자와 앞으로 전망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이게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이 언급들이 참 다양한 게 많았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혔습니까, 이제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세부 내용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적용 조건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조건을 또 충족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고 또 이런 상태에서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그리고 주택 거래량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이 일정 조건을 넘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상한제를 적용받은 지역은 없습니다. 예.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으로 꼽혀온 첫째 전제 조건, 즉 물가 상승률 기준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신 적용 범위를 좁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들 위주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인기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 3구와 영등포구 그리고 양천구가 0.15% 안팎으로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많이 높아야 일단 적용할지 말지를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이제까지는 애초에 스타트 라인에도 걸려본 지역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적용되느냐 이것들이 사실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 특히 좀 큰 관심사란 말이죠. 이게 네. 시점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은 상한제 시행 이후에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일반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까지 상한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몇 개월간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양가를 억지로 눌러 앉히면 네. 나중에 되팔 때 지나치게 큰 시세 차익이 난다 그래서 로또 아파트다 이런 식의 우려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비책이 좀 있겠죠. 네, 상한제가 확대되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분양가가 20%에서 30%까지 낮아지는 만큼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려서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또 있는데요. 예. 이를 줄이기 위해서 현행 3년에서 4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분양받는 사람이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 해서 그 시세 차익을 걷어들이는 방안인 채권 입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토부는 세부적인 시행 방안과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물가 인상을 반영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1인당 334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누기의 임금 총액은 월 평균 350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누기의 임금 총액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은 4.4% 늘었고 300인 이상 기업은 0.5%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도하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폰 앱이나 소셜 커머스를 통한 의료 광고 2,4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278개의 의료기관이 불법 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는 고가와 저가 시술을 묶어서 판매하거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등 전체의 44%에 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전에 중부지방에 내렸던 거센 비로 인해 지하수나 강물이 갑작스럽게 불어 곳곳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충청 남부와 전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는 5에서 3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어느새 7월이 지나고 내일은 8월의 첫째 날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인 상태지만 내일은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 오르는 만큼 열사병 위험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춘천과 부산 그리고 제주 지역은 위험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매우 위험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낮 동안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30도 이상을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은 강릉 35도까지 오르며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제주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강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은 비 소식은 잠잠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며 여름 불볕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